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손꼽히는 미국. 미국은 경제, 군사, 외교, 기술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50여 년 전 미국은 영국의 작은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 권으로 빠르게 읽는 세계사 익스프레스 가운데 파트 2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5개 지역, 유럽, 중동, 러시아, 중국, 미국 가운데 첫 번째로 미국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는지, 미국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문제들을 이겨내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미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의 탄생. 미국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뿐 아니라 문화, 과학 기술, 경제를 통해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겨우 4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믿으시겠나요? 보잘것없는 식민지로 시작된 미국이 어떻게 지금의 초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미국으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이었습니다. 훨씬 전부터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 콜럼버스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으로도 보기 애매하죠.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천년경 북유럽의 바이킹이 오늘날의 뉴펀들랜드에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면서 거의 정설로 인정받는 분위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당시 북아메리카에만 약 200만 명의 원주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동북아시아에 살던 민족이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정착해서 잉카 제국과 아스테카 제국처럼 고도화된 문명 도시를 건설했죠. 하지만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세우지 못했고 수많은 부족으로 나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대륙의 존재가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참고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곳이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랫동안 인디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은 아스테가 제국과 잉카 제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막대한 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588년 스페인이 자랑하던 무적 함대가 영국 해군에 패하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 후발주자인 영국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건 스페인보다 한참 늦은 1585년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미국 북쪽 해안에 있는 로어노크 섬에 117명의 이주민을 보내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첫 번째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1587년 로어노크 식민지를 이끌던 존 화이트는 보급품을 얻어오기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항해가 지연돼서 3년이 지난 1590년, 이때가 되어서야 로어노크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로어노크 식민지는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버려진 지 오래였고 나무 기둥에 크로아토안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함께 이주했던 사람들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렇게 영국의 첫 번째 식민지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20년 뒤 1607년 남부 버지니아의 두 번째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굶주림, 질병, 원주민의 공격으로 제임스타운 주민 대부분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렇게 존망의 기로에 놓였던 제임스타운은 더 많은 이주민과 보급품이 도착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임스타운 주민들은 원주민으로부터 담배를 비롯한 여러 작물의 농사법을 배워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추장의 딸 포카운타스는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후 영국인과 결혼한 포카운타스는 런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원주민에게는 백인들이 가져온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천연두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은 병에 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이었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무려 90%가 유럽인이 퍼뜨린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했을 정도니까요. 한편 제임스타운이 들어선 지 얼마 뒤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제임스타운이 위치한 버지니아보다 훨씬 북쪽인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서의 혹독한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떠나온 것이었죠. 이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원주민의 도움 덕분에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청교도인이 도착하자 이들은 플리머스 주변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청교도인은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새로운 영국이라는 뜻에서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식민지는 크게 북부의 뉴 잉글랜드, 남부의 버지니아로 나뉘었죠. 산악지대가 많은 뉴 잉글랜드에 비해 버지니아는 주로 평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도시와 공업이 발달했고 반면 남부에서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은 점차 세력 범위를 넓혀서 1730년대까지 미국에 총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농장이 대부분인 남부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죠. 그래서 17세기 말부터 식민지로 끌려오는 흑인 노예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비좁은 노예선에 물건처럼 실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졌죠. 노예선의 환경은 너무나 비위생적이어서 식민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살아서 식민지에 도착한 이들은 남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했죠. 북아메리카에 진출한 건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해상 강국으로 떠오른 네덜란드가 원주민으로부터 헐값에 맨해튼 섬을 구매하고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았죠. 영국은 당시 황태자였던 요크 대공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대도시로 성장했죠. 북아메리카로 진출한 또 다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아메리카 진출은 영국보다 훨씬 빠른 1534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자크 카르티에가 이끄는 프랑스 탐험대는 뉴펀들랜드를 거쳐 퀘벡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1608년 퀘벡을 개척해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673년 프랑스 탐험대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미국 남부에 도달했죠. 프랑스는 새로 발견한 미시시피 강 일대를 프랑스 왕의 이름을 따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중심지가 된 도시가 바로 뉴 올리언스입니다. 이렇게 프랑스는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됩니다. 한편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주민 덕분에 영국 식민지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750년대 영국 식민지 인구는 200만 명으로 늘어났죠. 계속된 인구 증가로 영국 식민지 주민들은 새 땅을 찾아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의 확장을 막아서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치달았는데요. 1754년 양국은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놓고
10년간의 긴 전쟁에 돌입합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의 인구는 6만 명. 그렇기 때문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식민지 인구에 비해서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원주민과 동맹을 맺고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양국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수적 우위에 있던 영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루이지애나를 제외한 프랑스 영토가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이 촉발한 미국의 독립전쟁. 하지만 영국의 승리에는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긴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영국은 빚을 갚기 위해서 식민지 주민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랫동안 식민지 주민들은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졌고 그 대신 스스로를 아메리카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게다가 눈엣 가시였던 프랑스도 사라지자 더 이상 영국의 보호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식민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보스턴 차 사건으로 분출되었습니다. 1773년 원주민으로 변장한 보스턴 주민들이 영국의 배에 올라 그곳에 쌓여 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독립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죠. 그때까지 식민지 주민들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강경 조치는 오히려 식민지 주민들의 반발을 살 뿐이었죠. 결국 1774년 조지아주를 제외한 각 식민지 대표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모였습니다. 이를 제1차 대륙회의라고 부릅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후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과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악법을 철회하기 전까지 영국 제품을 불매하기로 약속합니다. 곧이어 식민지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영국은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1775년 4월 19일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민병대 사이에서 전투가 시작되며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13개 식민지는 조지 워싱턴을 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했죠. 그리고 이듬해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식민지를 대표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인류의 정부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로써 13개 식민지는 마침내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군은 전투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인데 영국군은 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정규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미국군은 영국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미국군이 세러토가 전투에서 영국군을 격파하자 전황이 역전됐습니다. 세러토가 전투의 가장 큰 수확은 프랑스의 참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앙숙으로 유명한데요. 프랑스는 처음부터 미국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러토가 전투에서 미국군이 대승을 거두자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1781년 미국 프랑스 연합군에 밀린 영국군은 싸움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마침내 미국이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던 영국을 이기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민주공화정을 수립한 13개 주의 연합. 미국은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왕정을 거부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지금이야 민주주의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이는 당시만 해도 특이한 시도였죠.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미국의 13개 주는 본래 각기 다른 13개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싸우면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13개 주를 대표하는 연방 정부가 탄생했고 연방 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독립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으로 있다가 스스로 물러나 고향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후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에게 특사를 보내 프랑스가 차지한 뉴 올리언스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뉴 올리언스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돈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도시였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뉴 올리언스뿐 아니라 루이지애나 전체를 싼 값에 매각하겠다고 역제안을 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신대륙보다는 유럽에서의 전쟁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그런 나폴레옹에게 루이지애나는 유지비만 많이 드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전체를 1,500만 달러라는 싼 값에 내놓은 겁니다.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지 매매에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미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2배가 되었습니다. 서부 개척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1812년 미국은 또다시 영국과 전쟁에 돌입합니다. 영국 해군이 여러 차례 미국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영국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기습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을 불태웠습니다. 이때 불에 그슬린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서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점차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영국은 서둘러 아무 조건 없이 전쟁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립전쟁에 이어서 또다시 영국군을 물리친 미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1828년 앤드루 잭슨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원주민에게 그의 등장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영토 팽창을 거듭하고 있던 미국은 원주민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거주해 왔던 원주민을 몰아낼 만한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루 잭슨은 악명 높은 인디언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에 따라 수많은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 정부가 지정한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원주민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살던 약 16,000명의 체로키족은 고향을 떠나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여정을 눈물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약 4,000명이 이동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1846년 미국과 멕시코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몰려들자 어느새 텍사스 내 미국인의 수가 멕시코인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곧바로 군을 투입했지만 텍사스 공화국은 오히려 멕시코 군을 격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텍사스는 미 합중국에 합류해서 28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텍사스를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국경지대에서 일어난 작은 충돌을 빌미로 멕시코를 공격했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간 미국은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차지하면서 멕시코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멕시코는 북쪽의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내줘야 했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유타, 애리조나 등이 미국의 땅이 됩니다. 이로써 미국의 영토는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단돈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있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밖에 없는 황무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냉장고를 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알래스카에 금과 석유, 철광석 등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날 알래스카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노예제도 유지 여부를 놓고 남북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미국 남부는 북부에 비해서 농업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전체 수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던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죠. 이 힘든 육체 노동 대부분을 흑인 노예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부는 당연히 노예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반면 공업과 상업 중심이었던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노예제도를 허용하려는 노예주, 이렇게 나뉜 겁니다. 처음에는 자유주와 노예주의 수가 11대 11로 비슷했지만 시간이 흘러 미합중국에 새로운 주가 가입하면서 마찰이 발생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주는 노예주가 될지 아니면 자유주가 될지 양측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죠. 갈등이 심화되던 1860년 노예제에 반대하는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링컨의 당선으로 불만이 폭주한 남부 주민들은 연방에서 탈퇴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4년간 이어질 남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당시에는 인구와 물자가 훨씬 많았던 북부가 남부보다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고 명장인 로버트 리 장군이 군의 지휘를 맡았죠. 그래서 전쟁 초반에는 남부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쏟아부은 북부가 점차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결국 게티즈버그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북부가 남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마침내 노예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은 4년 동안 약 6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노예제 지지자가 쏜 총에 맞아 암살됩니다. 계속된 혼란과 전쟁으로 미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도 이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다. 하지만 산업화라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산업혁명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었고 많은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노동력 공급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철도망 확장은 미국의 교통과 무역 여건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미국 전역이 철도망으로 연결되면서 운송료가 낮아졌고 그 결과 급격한 산업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게다가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 축음기 등을 발명하면서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갈 즈음 미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던 것은 아니었죠. 록펠러와 카네기 같은 사업가들이 세운 대기업이 노동력을 착취했고 독점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살해된 사건을 빌미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복잡한 동맹관계로 얽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줄줄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싸우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중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보이지 않게 영국과 프랑스 편을 들면서 양국에 막대한 물자를 제공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독일이 미국의 상선을 공격해 침몰시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팽팽했던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연합군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음 해인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유럽은 초토화가 되었지만 미국은 전쟁 특수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죠. 이때부터 미국은 유럽을 대신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고 대중에게 자동차가 보급되었죠. 그래서 흔히 미국의 1920년대를 광란의 20년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황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1929년 10월 24일 갑자기
주가가 대폭락을 한 겁니다. 이른바 검은 목요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후 10년간 계속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자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되었고 사업체들도 긴축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난 거죠. 급기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고 얼마 후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는 피해도 속출했죠. 1920년대가 광란의 시기였다면 1930년대는 배고픔의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각종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1933년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뉴딜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비슷한 시기 유럽과 아시아도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유럽은 또다시 초토화가 되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영국 편을 몰래 들었죠. 하지만 1941년 일본의 폭격기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은 일본과 나치 독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연합군은 마침내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죠. 하지만 아직 일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약 1년 전인 1944년 미국은 브레턴 우주에서 44개의 동맹국 대표단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잿더미가 된 유럽을 재건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유일한 기축 통화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달러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 체제로 흘러갔습니다. 냉전이라고 불리는 이 양강 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직접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첩보전과 무기 경쟁, 대리전을 통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미소 냉전은 1950년 6.25 전쟁과 1970년대 발생한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갑작스럽게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자 미국에게는 소련 대신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빠른 경제 성장으로 미국이 갖고 있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빼앗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